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KICT 빅데이터 센터에서 시행하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 과정을 학습하시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빅데이터 개념, 빅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분인데요. 저를 소개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수식어가 AI4DT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로서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대의 어떤 그 담론으로서 우리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석을 보통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영역들과 4차 산업혁명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빅데이터를 다루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보의 단위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의 최소 단위는 비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지금 현재 거의 외장 하드는 테라바이트급까지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PG라고 보통 명명을 합니다. PEG와 약자를 써서요.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까지를 지금까지 사용한 정보의 단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요타바이트급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022년부터 이제 정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용어가 론나, 퀘카, 그 다음에 그 역수는 론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퀘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정보의 최소 단위와 또 전송의 최소 단위는 물론 다릅니다. 우리가 이 여러 비트나 테라바이트까지의 단위를 묶어서 전송을 할 때는 우리가 또 패킷 단위로 끊어서 또 보내게 되죠. 자, 어쨌든 뒤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테라바이트 하면 10에 이제 12승입니다. 그리고 요타바이트는 10에 24승이 되겠죠. 그래서 론나는 이제 27승, 퀘토 같은 경우는 10에 30승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이 정보의 단위가 점차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진 시대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처리 그 순환 과정을 한번 언급을 해보았는데요. 추출, 저장, 분석, 시각화, 예측, 적용이라고 하는 크게 6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R의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을 한 분석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워 BI 등을 통해서요, 이러한 기법을 한번 쭉 분석을 실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빅데이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겠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크롤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쓰고요. 파워 BI에서는 이제 이 파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단순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조금 넘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어떤 그 분석이 편리한 정형 데이터화 시키는 이런 거 과정까지를 조금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파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는 크롤링, 수집, 추출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언급된 이 테라바이트급 또는 요타바이트급 정도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R이나 파이썬, 파워 BI 등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시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막 글을 막 글씨로 막 글로만 이렇게 기술하는 것보다는요, 당연히 어떤 그 차트 등으로 해서 더 큰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이 시각화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다뤄본 솔루션들 중에서는 파워 BI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중에 본 과정에서는 파워 BI를 선택한 이유가 이렇게 분석과 시각화,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개념까지도 함께 다룰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이 이제 그 예측이라고 되어 있죠. 빅데이터 분석 왜 하냐고 하는 질문에 결국은 과거 여러 개량화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국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현업에 실제 적용하는 이런 단계이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순환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쭉 한번 해보았던 것입니다. 추출, 저장, 분석, 시각화, 예측, 적용. 그 중간에 보시는 이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통해서 이 무엇을 전달하는 내용일까요? 뭐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지원 정책으로서 정부에서 어떤 거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내용 정책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워 BI를 통해서 한번 직접 해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유형입니다. 자, 빅데이터 하면은 우리가 구조 데이터, 반구조 데이터, 비구조 데이터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표현된 것과 같이 정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뭐 반정형 데이터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이죠. 먼저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지금 빅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있죠.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뭐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소 어려운 뭐 용어들이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를 우리가 앞서 이 추출하는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저장하는 것이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정형화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형화 시켜 놓으면 굉장히 분석이 쉬워요. 흔히 말하는 엑셀 데이터 떠올리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엑셀과 같이 딱 개량화되어 가지고 저장이 시트별로 잘 되어 있으면은요, 바로 빅데이터 분석은 가능하겠죠. 즉, 이처럼 데이터가 정형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형 데이터, 그 일정한 규칙을 보통은 따르게 되겠죠. 엑셀 같으면 엑셀, 그다음에 액세스 같으면 액세스에서 정해진 그런 룰에 따라서 데이터를 딱 굉장히 체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형 데이터는 보통 이제 통계 자료로 우리가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엑셀만 잘 활용을 하셔도 빅데이터 분석 얼마든지 사실은 가능한 솔루션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반정형 데이터화 되면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글에서 다루어지는 이러한 데이터들이죠. 엑셀과 다르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개량화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개량화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중간 형태를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형화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빅데이터의 포커스는 바로 이 비정형 데이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 또는 반정형 데이터는 쉽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크롤링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그냥 평상시 쓰는 그 일상 용어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연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특수 문자들 또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뭐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보통 판넬에서 보통 많이 보실 수 있는 이런 로그업 데이터 뭐 이런 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다 버려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런 데이터들도 여러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솔루션이 이제 R이나 파이썬이나 파워 BI 등이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정형 데이터화 시켜서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빅데이터라 그러면은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 시키는 바로 이 전처리 과정을 표현을 합니다. 수정하는, 정제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 정제, 즉 전처리 과정에 약 7, 80%의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그마저도 우리가 그냥 음성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처리해줘 라고 요구하면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정제 과정에, 즉 전처리 과정에 다소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는 뭐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서 형성된 데이터, 즉 GPS 등을 통해서요, 현재 그 위치를 파악해서 동선을 파악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에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보 등 말 그대로 이 자연어를 그대로 우리가 정형화 시켜서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는 이제 정형, 반정형, 비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빅데이터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바로 이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해서 4가지 정도만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마이닝이라고 하면 바로 이 캔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석을 캔다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도 이러한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 패턴을 찾기 위한 이러한 작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마이닝이다, 데이터 마이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도 결국은 깨어야 보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서 현재 여기 언급된 4가지 정도, 즉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소셜 마이닝, 리얼리티 마이닝 등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마이닝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비정형 데이터 세트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 앞서 뭐 사진이나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자, 여러 어떤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캐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것에 항상 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웹 마이닝, 말 그대로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뭐 타타타라고 표현 많이 하죠, 그죠? 자, 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제 수집된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일정 패턴을 찾아갈 수 있어서 거기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바로 데이터 마이닝 중에서도 웹 마이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셜 마이닝이 되어 있죠. 여러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 즉 R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 어떤 것에 포커스 맞춰질까요? 결국은 통계 분석입니다. 빅데이터가 이제 여러 어려운 솔루션들도 뭐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어떤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기업의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적절한, 가장 많이 이제 예로 표현하는 것이 광고비가 일정 투자되면은 당연히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두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통계적으로 또 유의미한지 등을 분석을 해서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어떤 그 광고비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를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겠죠. 과거 매출액과 광고비 간의 어떤 그 데이터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우리가 산출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네 번째가 이제 그 현실 마이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휴대폰, GPS 등을 통해서 사람의 이동, 경로 및 행동 양태 등을 추론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지역에 어떤 그 뭐 여행을 갔을 때에 그 지역에서 맛집이 어디 있을까? 그 맛집을 우리가 그 추천받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그 동선을 파악을 할 수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휴대폰을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 LBS라고 하는 이러한 기법 등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화 시켰을 때, 이제 현실 마이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구성 요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과거에는 3V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4V, 이제 오늘날에는요, 5V로까지 이제 발전이 된 것이죠. 4V의 첫 번째가 이제 규모, 뭐 우리가 PEGY, 뭐 이런 용어들을 언급을 했었잖아, 그죠? 이러한 결국은 대량의 어떤 그 데이터가 첫 번째겠죠. 두 번째, 다양성입니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결국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가 속도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은 벌써 1950년대부터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언급이 시작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빅데이터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가요. 결국은 컴퓨팅 연산 능력이 급속도로 신장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컴퓨터 가격 변동 없이 컴퓨터 성능이 2배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빅데이터를 실제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도 빅데이터 분석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전산실에 있는 수십 대의 컴퓨터를 병렬화 시켜가지고요, 엔터 치고 돌았으면은 한 달 뒤에 결과 나왔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R이나 파이썬 이와 같은 솔루션들에서요, 정형 데이터화하는 까지, 즉 전처리 과정의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 그랬었죠. 전처리가 끝나고 계량화가 된 상태에서는요, 엔터 치면 결과 바로 나옵니다. 아무리 방대한 양이더라도요. 그만큼 이 컴퓨터 연산 능력이 뒷받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3V가 진화돼 4V라고 하는 것을 언급할 때에 이 바로 밸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분석 왜 하냐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의 현재 매출액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심야버스 황금 노선을 찾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서울시에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저녁에 늦은 시간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버스 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등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밸류, 바로 가치입니다.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여러 솔루션들을 다루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OV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발전할 때에 바로 이 변수,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다차원 변수의 개념이 조금 추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데이터도 이제 단순히 그냥 독립적인 이러한 그 규모의 빅데이터가 아닌 서로 빅데이터끼리 융복합시켜 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연관성으로 엮어나가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
바로 이전의 개념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블록 데이터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블록 데이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독립적인 어떤 빅데이터, 그게 이제 확장되어서 계속 블록체인화 시켜 나가는 뭐 이러한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차원 변수를 포함할 때에는 이제 OV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뭐 과거에는 뭐 3V1C의 개념을 언급을 할 때 이거 좀 다양성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는 해요. 다양하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가지고 다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우리가 사전적 정의는 바로 정거장이죠. 사람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컴퓨터에서도 이런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먼저 뭐 CPU나 메모리나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뭐 R이나 파이썬 5i와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칭합니다. 그럼 이러한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서로 상호 연결시켜주는 장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는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 뭐 어플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이 뭐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 비슷하지만 실제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겠죠. 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빅데이터에서 이런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렇게 내려요. 애플리케이션 구동의 기초가 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일체화 될 때에, 즉 어떤 융복합 될 때에 어떤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까지도 실현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플랫폼을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뭐 구현한다, 뭐 이런 구축하겠다, 뭐 이런 그 어떤 비전들을 많이 발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빅데이터 기술 요소입니다. 다양한 어떤 그 기술 요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직접 소비자 입장이나 또 뭐 어떤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실시간 분석이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지금 주문한 그 물건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죠? 뭐 그런 어느 물류센터에 있는지, 실제로 배송은 몇 시쯤에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즉 앞서 언급한 앱을 통해서요. 내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이런 플랫폼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실시간 분석 플랫폼이라고 하는 S4, S로 시작하니까 좀 이렇게 기억하시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실시간 하니까 이니셜이 S잖아, 그죠? 그리고 S4나 스톰과 같은 이러한 이제 실시간 분석 플랫폼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이 빅데이터 하면은 솔루션으로서 R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 R이라고 하는 솔루션 약 25,000여 개의 이러한 그 어떤 분석 툴들이 쭉 개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다운받아서 그냥 쓰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초적인 랭귀지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그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R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데이터 마이닝 통계 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앞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4가지 종류 등을 언급을 했었죠. 이러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 툴입니다. 결과론적으로요. 그래서 결국 어떤 그 기업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과거 데이터에
패턴 분석을 통한 이런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결국은 빅데이터 처리 순환 과정 다섯 번째가 예측이었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우리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영 전략인가와 같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이유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도 뭐 몇 번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 한마디로 가치 창출이라고 제가 정의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페타바이트급 이상의 방대한 양의 규모, 즉 3V, 4V, 5V 개념에서 공통으로 이제 볼륨에 있어서는 페타바이트급 이상을 우리가 보통은 학문적으로는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정의를 해요. 물론 좀 그렇지만 이게 뭐 꼭 방대한 양이어야 되나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톰이나 S4와 같은 솔루션을 써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다음 패턴입니다. 즉 빅데이터 분석은 결국은 과거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요? 이러한 그 과거 데이터와 어떤 새로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두 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패턴 분석이라고 하죠. 과거 데이터의 패턴 분석입니다. 끝으로 이제 뭐 다양한 솔루션 등을 통해서 시각화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즉 글로만 기술하는 것보다는요 차트나 또는 애니메이션, 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쭉 한번 그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쭉 언급된 내용이 이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에서 언급되는 내용 등을 제가 정리를 한번 쭉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 정도는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뭐 어떤 뭐 상식 용어라 할까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한번 숙지가 되셨는지 한번 간단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보의 최소 단위는요, 비트라고 했죠. 그래서 테라바이트 것까지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 있더라. 그 다음에 PEGY였죠. 그죠? 네, PG. 그래서 지금까지 요타바이트 것까지를 보통 정보의 단위로서 활용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 처리 순환 과정이죠. 데이터 수집이 되었으면요, 즉 크롤링이 완성되었으면은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 시각화해서 결국은 뭐 하는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렇지만 정형 데이터화 시키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데이터 마이닝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 4V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항상 빅데이터 분석에 목적을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향후 수업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이제 바로 쓰게 되기 때문에요, 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R은요, 데이터 마이닝 통계 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시간 분석으로 플랫폼 분석해 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빅데이터 분석은 가치 창출을 위한 것이다. 이어서 이제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지 데이터 수집을 한다. 물론 쓰기는 합니다만, 그죠? 엄격하게 이 데이터와 정보는 구분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 의미 있는 단순한 사실들의 집합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요, 해석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가진 자료라 되어 있죠. 결국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여서 정보가 되고, 정보가 모여서 지식, 그 다음에 지혜로 되는 이러한 정보의 어떤 그 일련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 데이터가 유의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고라고 표현합니다. GIGO, 가비지가 들어가면 가비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 코로나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즉 코로나는 어떻다, 내가 어떠한 질병을 알았다, 후유증은 또 어떻더라. 이와 같은 이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 다음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잘 수집할 수 있는 것이 크롤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더라. 거기에 이제 R이나 파이썬, 파워 BI 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정보, 이러한 데이터들이 결국은 모여서 유의미한 어떤 거 해석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죠. 즉, A 지역, B 지역, C 지역의 제품별 매출액 얼마와 같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 새로운 정보,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여서 정보가 되고 결국은 지식, 지혜로까지, 즉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실제 수집된 실제 데이터, 즉 소스, 로 데이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 데이터의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즉 파일의 위치, 크기, 소유자, 허가권 등 실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이런 메타데이터가 없으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어떤 액세스를 하기 위한 메타데이터가 있다.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한 조직의 어떤 응용 시스템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통합 저장한 운영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모여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징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결국은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 즉 DB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우리가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DBMS에서 SQL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 또 지리어, 즉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반환받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식,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DBMS 등과 같은 이러한 용어들을 조금 숙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관리의 유형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다 이제 수작업 처리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처리 시스템. 아직까지도 사실은 수작업으로 물론 인쇄를 한 것을 이렇게 파일 처리해 두는 경우가 많죠. 이게 단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공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 품질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부서별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처리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산 처리는 되어 있겠지만 이것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앞서 언급된 이 데이터베이스화 시켰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결국은 이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간단하게 이제 그 블록 데이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가 각 부서별 혹은 기관별, 국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을 때의 그 효과와 상호 연관성이라고 하는 즉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됐을 때의 그 효과는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 관계가 있는 자료들을 하나의 통합된 저장소에 논리적으로 저장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켰을 때에는 새로운 어떤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보통 그런 이제 그 새로운 아이디어 좀 없냐라고 하는 뭐 이런 아이디어 어떤 그 제공 이런 회의를 자주 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막연할 때 하나 떠올리면 좋겠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통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데이터 통합이에요.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시켰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동차 관련된 내용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현재 전국에 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업체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이 체인점 형태도 있고 또는 개인 형태 또는 뭐 기업에서 직접 제조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실화되기는 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모든 정비 업체가 통합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향후 우리가 이제 여러 블록 데이터나 이런 거에서 한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시너지 효과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수식어를 붙인다면요.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OLTP, OLAP,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의 용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자, OLTP 말 그대로 트랜잭션입니다. 온라인에서 하죠, 그죠? 온라인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뭐 우리가 은행 업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데이터를 뭐 입출력, 즉 송금하고 하는 데이터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잖아, 그죠? 이러한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OLTP라고 하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단순한 어떤 거래 대부분의 어떤 회계 시스템, 그다음에 뭐 현황 파악이 목적인 이런 것을 OLTP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OLAP입니다. 말 그대로 분석이죠. TP는 단순한 이런 회계 시스템인 반면 AP는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OLAP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 바로 밑에 언급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됩니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물리적,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었죠. 즉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서버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데이터에는요, 접근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이 완전 통합되어 있으면은 여러 시너지가 만들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접근 속도가 늦을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즉 소규모로 구축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우리가 데이터 마트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기업의 각 기능별 요소, 즉 뭐 회계 파트에서 필요한 데이터 접근, 필요한 데이터가 다르겠죠. 그 다음에 뭐 생산 파트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따로 분류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면요. 즉 작은 규모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접근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화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체 데이터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만 내가 빠르게 접근해서 내 목적 실현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마트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는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OLTP, AP,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마트와 같은 표현으로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된 이러한 그 데이터 관리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레거시라고 하는 용어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레거시 사전적 정의는 물론 자산, 유산 등입니다. 근데 이제 IT에서 말하는 이 레거시는 오래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레거시 시스템, 레거시 데이터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레거시 시스템, 레거시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서로 호환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래밍 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기존의 데이터도 기존의 시스템도 잘 새로운 버전업된 시스템이나 데이터와도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하는 표현도 IT에서는 꼭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무결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좀 어려운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주민등록번호 한번 입력시킬 때의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중간에 다시를 넣을지, 그 다음에 공백을 띄워둘지, 일관성이 없으면은요, 이게 서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른 데이터로 인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A 부서에서는 중간에 다시를 넣어놨고요. B 부서에서는 공백을 띄워놨다. 이거 두 개를 통합시켜 보아도 특별한 시너지를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죠. 각각 다른 데이터로 동일한 데이터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액세스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인 것이죠.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즉, 데이터의 결손과 어떤 그 부적절한 이러한 그 오류가 없게끔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무결성이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이 무결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의 뭐 상대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뭐 실제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서 막 분석까지 해보게 되는데요. 이 전처리 과정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빠른 어떤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뭐 엔터 치면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처리 속 복잡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부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 복잡성의 개념이 언급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높다. 빅데이터 분석은 결국은 개량화되어 있는 엑셀 데이터보다는요, 기존에 분석을 못했던 버려졌던 데이터들, 즉 로그 파일까지도 다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리 및 분석 유연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양한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 본인이 주문한 어떤 그 택배 물건이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내가 대충 내 앞에 지금 현재 배송해야 될 인원이 몇 명 남아 있는지까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 분석의 그 유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동시 처리량이 낮다. 굉장히 복잡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기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사회경제적 가치라고 명명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가치 창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투입 가치, 활용 가치, 사회 경제적 가치 중에서 사회 경제적 가치 부분만 한 번 더 세밀하게 보시면은요. 결국 산업의 투명성을 증대한다. 소비자 니즈를 발견하고 트렌드 예측 성과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어질 교육에서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파트로 우리가 과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 소비자들이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쭉 한번 이론적인 내용으로 보시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결국은 트렌드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맞는 어떤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고객 세분화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빅데이터는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러한 그 고객을 아주 계층화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커피 시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죠. 굉장히 많은 커피, 다양한 커피. 과연 24시간 내가 이러한 곳에 편의점과 같이 이 커피를 적용했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즉 고객을 세분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24시간 편의점과 같은 그러한 커피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분석은요. 결국은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언급될 빅데이터 분석 3가지 비즈니스 모델, 즉 비즈니스화 모델에 적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어떤 가치를, 어떤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죠? 세분화된 3가지를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됩니다. 자, 다음은 통계기법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통계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통계기법을 전혀 적용 없이는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기법에서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의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연역 추리, 일반 원리로부터 특수한 명제를 유도하는 추론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사람은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자, 이와 같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귀납 추리와 이 개념을 조금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개별 특수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일반 원리를 우리가 이 추론하는 방법, 즉 귀납 추리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이 전제가 모두 참이더라도 그 결론이 반드시 참이란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로 이렇게 드러났죠. A 새는 난다, B 새도 난다, C 새도 난다. 따라서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시다. 결론을 도출했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실제 날지 못하는 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설득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된다. 우리가 어떤 그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언론 매체에서 많이 언급을 하죠. 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2.3% 포인트로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서 이것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즉 95% 신뢰 수준이라는 뜻 의미 자체가 100번을 동일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95번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5번은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득력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는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귀납 추리 방식, 즉 어느 정도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설득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마치 연역 추리와 같이 어떤 결론을 명확하게 내려낸다고 했을 때는 이 통계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표현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표현, 엄격하게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기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답변에 우리는 항상 이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목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을 유지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다.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적 이익 창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에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결국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이 심야버스 황금 노선, 그런 분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기업의 버스 회사 같은 운영을 하는 회사 같으면은요, 최대 이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목적 실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수익 모델화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더라. 다음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념은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그냥 어떤 경영 활동 등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I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약자를 쓰고 있죠.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는 기술, 프로세스, 스킬, 응용 프로그램 등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그리고 과거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운영상의 데이터를 처리한 시스템이라고 지금 현재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쓰고 계시죠. 대표적인 것이 ERP, SCM, CRM 등이겠죠. 또 지식 경영 관리하는 KMS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솔루션들은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수익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수행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BI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파워 BI에서 왜 BI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효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비즈니스 솔루션이다라고 하나의 용어를 기억하신다면 BI라는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의 특징입니다. 자, 데이터가 모여서 정보가 된다. 정보가 모여서 지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정보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5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관련성, 그리고 적당량, 비용 가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야 되죠. 그죠? 이 정보에 근거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정보의 정확성이 담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적시성입니다.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데이터여야 된다. 그래서 물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많은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분석을 쫙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저 최적의 데이터일 수는 있지만 내가 필요한, 즉 언제까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 시간 내에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절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시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성, 상황 및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여야 된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정보는 아니겠죠. 당연히 나의 그 데이터 분석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데이터여야 된다. 그 다음 적당량. 딱 필요한 만큼만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적당할까? 최대 목적치를 달성할 수 있는 그의 한 70% 정도를 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추가로 더 이렇게 피드백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용 가치
가치, 정보 산출의 가치가 비용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효율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투입 대비 산출 양이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즉 투입 대비 산출의 양을 충분히 늘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정보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정확, 적시성, 관련성, 적당량, 그 다음에 비용 가치와 같은 표현으로 압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나리오 종류입니다. 자,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현상 감지 시나리오, 가까운 미래 예측 시나리오, 그리고 현 상황 분석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즉 지속적 이익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석의 실제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첫 번째가 이상현상 감지 시나리오인데요. 빅데이터 분석은 결국은 과거 데이터의 그 패턴 분석을 하는 것이죠. 패턴을 파악해서 빅데이터 처리 순환 과정에 미래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정상, 비정상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정행위 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것이 이상현상 감지 시나리오다라고 언급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냥 이 토익 점수라고 할까요? 토익 점수가 예를 들어서 신발 사이즈, 보통 이런 표현을 우리 쓰잖아요. 신발 사이즈만큼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거의 만점을 받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과거 패턴으로 볼 때에 250점대 300 신발 사이즈 보통 그 정도잖아, 그죠? 그 250 전후여야 되는데 갑자기 만점을 받는다. 즉 과거 패턴 분석 결과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한 번쯤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빅데이터 분석하는 목적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러한 이상현상 감지 시나리오들이 실제 빅데이터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특정의 어떤 특정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월 평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를 액대행비를 통해서 이렇게 인출을 시도하는 것이 과거 패턴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한꺼번에 고액을 인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짧은 몇 초 안에요, 모든 분석이 끝나야 돼요. 즉 이상현상 감지 시나리오가 작동이 되어서 직접 은행 직원이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넬에 어떻게 해요? 확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 그거 누가 분석하겠어요? 사람이 못하죠. 당연히 인공지능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AI for DT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향할 수 있는,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이상현상 감지 시나리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까운 미래 예측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죠. 수분 후에 어떤 일어날 일을 미리 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비의 최단 경로를 언급을 해 두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전기 또는 수소 차량과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상용화 되겠죠.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 이러한 가까운 미래적 시나리오가 굉장히 유익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간의 어떤 고속도로에서
지금 현재 남은 연료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 연료 배분, 즉 어느 휴게소에서는 적어도 충전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끔요, 판넬에 띄워줘야 되죠. 바로 이것이 가장 유익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의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현 상황 분석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예시로는 자사의 현황 파악 또는 마케팅 정책 수립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언급을 해두었는데요. 우리 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목적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갈수록 매출액이 조금 떨어지죠?